5 아이들과 함께할 때면 기쁨도 행복도 모두 5배. 몇 쌍둥이에요? 5 쌍둥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5 쌍둥이의 육아 전쟁. 너희 엄마 언제 오니? 부쩍 큰 오둥이네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5. 벌써 26개월 차에 접어든 오둥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한참 호기심이 많을 26개월, 제작진을 둘러싸는 오둥이들. 궁금한 게 어찌나 많은지 카메라 먼저 검사하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5 쌍둥이는 이제 막 2도를 넘겼습니다. 기억나요. 지난해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천사들 기억하시죠? 네. 귀여운 미소도 빠질 수 없네요. 엄마 서혜정 대위와 아빠 김진수 대위의 초보 육아 전쟁. 5 쌍둥이들이 이렇게 훌쩍 컸습니다. 26개월이면 이제 5 아이 모두 지정 좌석에 앉으면 저녁 식사 준비 완료. 이제는 스스로 먹기까지 하는데요. 첫째 소연이부터 수연이, 서현이, 이현이, 막내이자 청일점인 재민이까지 오둥이들은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있겠지. 계란도 드세요. 맛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늘었지만 여전히 흘리는 게 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반이죠. 이 정도면 얌전히 먹은 거라고요. 야,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소연이가 옷으로 식탁을 닦으며 아빠를 돕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한데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요? 교육 갔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와서. 오둥이네 가장 큰 변화는 엄마 서혜정 대위가 교육기관에 입소하며 주말 부부가 된 겁니다. 아빠가 혼자 육아를 맡게 됐다고요. 일을 하며 5 아이들을 혼자 돌보기는 어려워 할머니와 돌봄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이부터 해, 이부터.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연이어 떼를 쓰는 오둥이들. 씻기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요. 부쩍 커가며 고집도 때도 늘은 5 아이들의 재우는 것도 이젠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등원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5 쌍둥이는 비몽사몽인 것 같죠? 가자. 한 명도 준비해서 나가기 아빠의 육아 힘든데. 스킬은 늘었지만 함께하던 엄마가 없으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대단하네요. 5 쌍둥이 마침내 등원 완료.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동생 아빠를 그냥 보내줄 리가 있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때를 쓰며 아빠를 붙잡는 막내 재민이. 아빠는 점점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빨. 아빠 출근해야 돼. 아빠 늦었어. 너무 좋아서. 네. 가세요 빨리. 할머니. 이럴 때 애가 애타게 아빠를 울면서 부르는 살짝 재민이 진짜 발이 안 결국 떨어지죠. 선생님들이 나섰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등원 전쟁이 이제야 끝이 나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출근을 서두릅니다. 어?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며 때를 쓰던 모습들은 어디 갔나요? 귀여워요. 모자가 또 다 썼네. 한 명이 모자 쓰면 또 다 써야 되지. 한 명이 울면 또 오후 울고. 4시 그러니까요. 기다리던 간식 시간입니다. 2 손에 소중하게 꼭 쥐고 먹는 아이들. 먹여줘야 했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네요. 아빠. 누군 거예요? 수연이가. 그럼 수연이 먼저 입고. 잘 입나? 이쪽 팔수? 아빠에게 달려가 품에 와락하고 안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네. 매일 아이들과 붙어있지만 출근하면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라고요. 출근하시는 애기들 먼저 보고 싶으시겠어요? 계속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어요. 5 아이들의 이동 유모차를 끄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유모차도 굉장히 크네요. 이런 게 있네요. 다둥이 신기하네. 인가 봐요. 놀이터를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제 혼자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는데요. 친구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놀 수 있어서 좋겠어요. 오둥이가 보고 싶을 엄마를 위해 쉴 새 없이 사진을 찍는 아빠. 엄마 보여주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매일 함께 볼 수 없으니 아쉬움이 크다고요.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둘이 같이 밀어주겠다. 다섯 아이 모두 아빠 찾기에 바쁩니다. 잠깐 못 본 사이에 너 언제 걸러? 정말 언제 저만큼이나 간 건지 아이고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쉴 틈이 없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제 해가 지고 있단 말이야. 집에 가야지. 가기 싫어하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라나는 오둥이. 아빠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다고요.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자기가 좀 할 줄 안다고 이제 막 달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종알종알 말이 트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잠시 시선을 돌리면 서로 신경전에 육탄전까지 벌어집니다. 아이들을 달래려 아빠가 내린 특단의 조치. 수현이가 앞으로 당겨. 이현이가 앞에 타. 이현이가 앞에. 수현이가 뒤에 타. 놔뒀어? 이건 맨 마지막에 누구야? 저 앞으로 가세요. 하나도 아니고 다섯을 태우려니 자리 선정이 중요하다고요. 아빠 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다 이제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아이고 결국 아내를 찾습니다. 보통 체력 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섯 아이를 홀로 보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때 빨리 가. 어머니 다 했었어? 엄마 안아주라. 엄마 안아주기 시작. 고맙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보고 싶었어. 아빠가 애타게 찾던 엄마가 왔습니다. 갑자기 사랑을 다 뺏겼네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서혜정 대위. 평일에는 육아에 함께할 수 없으니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라는데요. 고생 많았어요, 애들 보느라. 크면서 활동적인 면이 많아졌는데 제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길만을 바랄 뿐이에요. 주말 부부 4개월 차. 엄마의 자리를 채운 아빠의 고군분투 오둥이 육아를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 황금 박쥐상이 전시되어 있는 전라남도 한평군을 찾았습니다. 자, 이 작품이 바로 금값 상승으로 화제가 된 황금 박쥐상인데요. 순금 162kg이 들어가 몸값이 무려 약 220억 원. 엄청 금값이 해가지고 한 평에 그 자산 등록이 1호로 될 것 같은데요.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저게 제일 비싸게 한 평에 정말 재테크를 잘했구나. 2008년 제작 당시 황금 박쥐상의 가치는 약 28억 원이었지만 해마다 금 시세가 오르면서 현재는 2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억소리 나는 몸값을 자랑하는 황금 박쥐상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다는데 황금 박쥐상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박쥐, 이른바 황금 박쥐가 한평군의 한 폐광에서 집단 서식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제작에는 순금 162kg과 은 281kg이 사용되었고 제작 기간은 3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가다 보니 제작 당시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황금 박쥐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일각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 대통령에 자주 나오는 뭐 혈세 낭비니 막 지탄도 많이 받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황금 박쥐상을 제작한 작가 또한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혈세 낭비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술 먹고 울었지 뭐. 뭘 어떻게 해서 속상하지 당연히. 탄생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혈세 낭비라는 오명을 당당히 벗었습니다. 한평군 좀 투자할 기재다. 28억에서 200억. 저희는 이제 솔직히 웃음만 나와요, 사실은. 이게 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관광상품이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됐죠. 한평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된 만큼 동시에 금값이 오를 때면 범행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황금 박쥐상 절도를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건 이후 황금 박쥐상을 현재의 전시관으로 옮겨오면서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24시간 쉬지 않고 전시관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파실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안 팝니다, 이거. 금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예술 작품으로서 재평가도 받고 하면 훨씬 더 이게 값어치 있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황금박쥐 이 상에 대한 1000년이 가도 그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애물단지가 되었던 황금박쥐상. 이제는 보물단지가 되었네요.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중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거머쥔 한강 작가. 수상 다음 날 오전 한 대형 서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관 샀어요. 최고죠. 이게 다 우리나라 국의 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문학계에서는 이제 K 콘텐츠가 좀 많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 구매처에서도 이미 품절이 된 상황. 한강 작가의 책을 구매하기 위한 독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나온 시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채식주의자 책 있나요? 네, 지금 다 품절됐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어서 그거를 읽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은 재고가 없어서 다음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재고를 채워보지만 매대는 순식간에 비워지는데요. 아쉬운 발걸음으로 등을 돌리고 마는 손님들. 한강 작가님 책은 아예 다 나갔고 내가 언제 대범치 몰라. 집에 줄 서가지고 다 사가셔가지고 서울에서 구하기는 엄청 힘들 거예요. 자, 소설, 시집 등 장르를 불문하고 그의 책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품절되고 있었습니다. 자, 인터넷에선 한강 작가의 초판본이 몇십만 원대로 거래되고 있기도 했는데요. 파급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3년 전 한강 작가가 언급했던 한 노래가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The Vegetarian by Han Kang. 지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한강 작가.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그의 문학들. 수상 소식 이후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서점 앞은 수상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큐레이션이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선별하신 거일 테니까 어떤 책들이 또 있을지. 뭔가 뭉클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출판사를 통해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국민들을 향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자, 이곳은 일본 나고야시의 한 대형 서점인데요. 자, 일본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힘과 그가 참여한 한일 여성 작가들의 합작 책들입니다. 아시아 처음으로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고 최근에 한국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수상에 대한 비난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국내외 인사들까지 그를 향한 비난을 남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상을 받으며 인정받아 왔었죠. 그리고 그 속에는 번역의 힘도 컸습니다. 번역했을 때 영어 독자들에게 또 영어권 전문가들에게 좋은 영어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이게 이제 채식주의자에 있는 글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면요. 네. No people, the sharp pointed leaves on the trees, my torn feet. 더 짧고 그리고 여기에 장음 E, feet, trees, leaves, pointed, people 해서 이 리듬감을 살려요. 네, 우리나라 문학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몇몇 단어를 변형했던 겁니다. 중요하죠. leaves, tree, feet 등 문장에 리듬감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자, 채식의 범위에 또 예민한 서양 문화를 고려해서 소설에 등장하는 유제품 아이스크림을 작품 제목 채식주의자와 어울리는 빙수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큰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픔과 회복을 주제로 희망을 주는 작가 한강. 우리의 자랑이 된 그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신비로운 샘물. 가장 특징인 것이 무엇이냐? 물이 변해요. 물이 빨개진다고. 땅이 뒤집어진다는 거지, 물이. 물이 밑에서 부글부글 올라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 전남 장성군의 오동촌 마을. 이곳에 대체 어떤 우물이 있길래 신비의 샘물이라 불리는 걸까? 모닝와이드 팀에서 나왔는데요. 물이 왜 맞지? 아무리 가물도 그물, 장마치도 그물. 더 이상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진 않아요. 물이 이렇게 그거 한번 가보셔봐. 신기해. 방울샘을 찾아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커다란 우물가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방울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물처럼 보이지만 뭔가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마치 물 안에서 누가 숨을 쉬는 것처럼 조그만 물방울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데요.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용천하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용이 여기서 승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솟구치는 물방울을 보고 예로부터 용이 승천한 샘이라 불렀을 정도라는데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물방울의 비밀. 물속에서 가까이 관찰한 결과 물방울은 자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올 4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 원래 식수였어요, 이게. 1년 내에 똑같아요, 이 물은. 흘러나가는 물도 거의 비슷해요.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 한파가 찾아와도 변치 않고 식수를 공급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방울샘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더 있답니다. 옛날에 국가가 이틀에 올 때게 물이 먹물이 나오든가 핏물이 나와버려서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국가의 했습니다. 기륭이 찾아오기 전 샘물 색이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 경제가 휘청였을 때 이때 샘물색이 황토색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외환 위기가 지속될 미래를 알리듯 이듬해에도 샘물색이 붉게 변했었다고요. 물방울이 샘솟을 뿐더러 국가의 기륭을 예견하는 신비의 샘물. 언제부터 마을에 있었을까? 밑에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후에 1991년도에 다시 모양을 다시 갖추었죠. 처음에는 작은 우물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석축을 쌓고 훼손하지 못하도록 영험한 샘물이란 뜻의 영천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은 장산제를 같이 지내면서 방울샘제를 지냈었죠. 방울샘의 물 색깔이 황토빛으로 바뀌기도 했었고 또한 흰빛으로 하얀색으로 바뀌기도 했었대요. 샘물은 기륭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변했는데요. 풍년일 땐 하얗게 변하고 불길한 일이 점쳐질 땐 젓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방울샘의 영험한 소문은 과거부터 널리 알려져 일제강점기의 지역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약 100년 전부터 방울샘에서 물방울이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물방울이 샘솟을 수 있는 걸까요? 저가 볼 때 이제 산이 높잖아요. 산에서 물이 모여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래가 대부분 바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물이 모여가지고. 산속에 계곡물이 땅 밑에 저장돼 있다가 자갈 틈새 사이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 정말로 땅 밑에 지하수가 고여있기라도 한 걸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전극봉을 갖다 꽂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꽂아가지고 이제 전파를 여기서는 300m까지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저쪽이 입구가 되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 방울샘 지하를 탐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방울샘 밑에 수맥이 있었던 겁니다.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60m 정도에서 그 이내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이게 물은 이게 지금 가로질러 있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물수맥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맥에 방울샘이 있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샘솟았던 겁니다. 이 지하수가 물방울하고도 연관이 있다는데요. 대개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 그런 종류인데 가로막고 있는 지층이 있어서 물속에 계속 갇혀 있다가 압력이 풀리면서 지하수에 있던 가스가 기포가 계속 올라오면서 방울샘이 되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솟구치던 물방울의 정체. 그것은 바로 지하수에 녹아있던 가스였던 겁니다. 여기 올라오는 기포는 탄산가스입니다. 샘물의 이 바닥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암과 가스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석회암은 지하수에 의해서 녹습니다. 지하수에서 녹아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포가 바로 탄산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방울샘을 이루는 석회암 지대가 산성을 가진 지하수에 녹으면서 기포가 발생했던 겁니다. 산성을 가진 염산을 화강암에 부었을 땐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석회암에 부었을 땐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색이 변하는 과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군요. 쌀뜨물같이 나오는 거는 이 석회암이 녹을 적에 그 석회 물질이 같이 녹아 나오는 거니까 그 석회물이 같이 흘러나올 경우는 부역회, 쌀뜨물같이 보이는 것이고 풍화 침식이 될 적에는 철분이 녹아 나올 적에 붉게 나오는 것이죠. 다량의 철분 탓에 붉은색을 띠는 달기 약수터처럼 방울샘도 석회암이 녹으며 철분이 생겨 일시적으로 붉게 변했던 겁니다. 다양한 자연 현상을 보이니 가치는 더 높아졌죠. 지질학적으로 분야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있고 자연유산의 이런 가치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돼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와. 방울샘의 비밀은 과학적으로 모두 밝혀졌지만 주민들에겐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신비로운 샘물로 남아있습니다. 방울샘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후대에도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